창고 문을 열었을 때 벽에 걸린 가면들이 전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바람도 안 부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그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어. 그 가면들 다 옛날 제사 때 쓰던 거잖아. 눈구멍이 너무 깊어서 안이 안 보이는데 어젯밤엔 그 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어. 누가 안에서 웃는 것 같았어. 혹시 그 가면들이 사람 얼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들었어? 죽은 사람의 표정을 본떠서 만든 거래.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안에 뭐가 깨어난 걸지도 몰라. 오늘 밤에도 창고 불빛이 켜질 거야. 바람 한 점 없는 밤에 가면이 또 움직인다면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그 집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산속 마을의 외딴 집. 오래된 기와와 나무 문틀이 비틀려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문살이 떨며 낮은 울음을 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집은 싸요. 하지만 예전 주인 얘긴 묻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밤이 되자 집은 다른 생명체처럼 숨쉬었다. 천장에서 바람이 새우며들지 않았는데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꽝꽝. 나는 숨을 죽였다. 내 방 위쪽 천장 바로 너머에서 들려왔다. 누구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공기 중에 묘한 냄새가 퍼졌다. 젖은 흙과 타버린 나무,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뒤편의 창고를 열었다. 안에는 깨진 항아리와 먼지 덮인 나무북 하나가 있었다. 북의 가죽은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가장자리에는 말라붙은 피 같은 얼룩이 있었다. 손끝으로 그 표면을 스쳤을 때 안쪽에서 울림이 전해졌다. 쿵! 아주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어떤 남자가 내 앞에서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없었다. 안개처럼 흐릿했고 대신 눈만 보였다. 붉고 깊고 끝이 없는 눈. 이 집은 널 기억하고 있다. 그 목소리는 내 귀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벽 한쪽에 낯선 문양이 떠 있었다. 밤새 생긴 그것은 붉은색, 그리고 피가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가만히 바라보니 문양의 모양이 내 손바닥의 금과 닮아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은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른 것이다. 어쩌면 나는 이미 떠날 수 없는 곳에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에 깨어났다. 어떤 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눈을 뜨면 반드시 한 가지가 들렸다. 누군가가 집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는 발소리, 살짝 끌리는 발끝, 마치 젖은 땅 위를 걷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방향이 매번 달랐다. 어느 날은 내 방문 앞에서 멈췄고, 다음 날은 부엌 근처, 그 다음에는 내가 자는 방 바로 위 천장에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살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아닌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숨결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랐다. 2층은 늘 잠겨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2층은 위험해서 막아뒀어요. 구조가 불안정하거든요 라고 했지만 그 말보다 더 이상한 건 열쇠를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계단 끝에 서자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 안쪽은 어두웠다. 손전등 불빛이 미세한 먼지 입자를 비췄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람 같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의 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눈은 붉게 타올랐다. 피처럼 불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 존재가 말했다. 네가 온 게 아니야. 불러낸 거야.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순간 눈을 깜빡이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둠만 남았다.
나는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고 현관으로 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금 장치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다. 문 자체가 벽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다. 밖에 빛이 보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작동하지 않았다. 화면은 켜졌지만 시계 바늘이 멈춰 있었다. 밤 3시 17분에서 그 시간은 내가 처음으로 발소리를 들은 시각이었다. 나는 절망에 가까운 불안감에 휩싸였다. 집 안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벽지의 무늬가 새벽마다 다르게 바뀌었고 거울 속 내 얼굴이 약간씩 달라졌다. 눈빛이 더 어두워지고 입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3일째 되는 밤이었다. 나는 집 안 어딘가에서 북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심장이 뛰는 리듬처럼 그 소리를 따라가자 거실 한가운데의 바닥이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바닥을 눌러보았다. 단단했던 나무가 물결처럼 움직였다. 손바닥을 떼자 그곳에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건 내 손이 아니었다. 그때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네가 있던 곳이야. 잊었니?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벽이 내 등을 막았다. 뒤를 돌자 벽은 이미 벽이 아니었다. 그곳엔 문이 있었다. 밤마다 보이지 않던 낡은 문. 문 손잡이는 녹슬었고 표면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첫날 아침 벽에서 보았던 문양과 같다는 걸 깨달았다. 손을 대자 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열렸다. 안쪽은 오래된 방이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는 북이 있었다. 그 북, 창고에서 봤던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가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등이 굽은 노파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빈 구멍에서 어두운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도깨비는 늘 그 자리에 있지. 떠나는 건 인간뿐이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일어나 북을 두드리자 방 안공기가 진동했다. 불빛이 흔들리고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일렁였다. 그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얼굴들이 나타났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얼굴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들 중 하나가 나를 향해 말했다. 요린 내 안에 있었어. 네가 이 집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집이 너를 기억한 거야.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떠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불빛이 꺼졌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차갑고 축축하고 살아있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순간 내 손이 그 손과 닮아 있었다. 피부의 결, 손톱의 형태, 심지어 상처까지도. 나는 깨달았다. 그 손은 내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손이기도 했다.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밤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북이 내 앞에 있었다. 피로 물든 표면이 마른 채로 마치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듯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내 손바닥엔 여전히 붉은 문양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양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맥박에 맞춰 뛰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도깨비는 떠나지 않아. 인간이 떠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집을 떠난다 해도 나는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이미 이 집의 일부가 된 건 아닐까? 이 집의 기억 속에서, 이 집의 숨결 속에서 도깨비가 아닌 나 자신이 도깨비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손에 쥔 북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북이 아주 작게 울렸다. 쿵! 그리고 내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간의 감각을 잃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비치는지 달빛이 비치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시계는 여전히 새벽 3시 17분에 멈춰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자조차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집은 살아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다. 피곤함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 바라보는 듯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뱉었다. 여기서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태어났잖아. 순간 나는 거울을 부쉈다. 조각난 유리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조각마다 내 얼굴이 달라붙어 있었다. 하나는 웃고 있었고 하나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는 입술을 벌려 속삭였다. 도깨비는 잊혀진 인간의 그림자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내 귀에 박혀버렸다.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집의 먼지와 냄새가 내 폐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 내 피에 이 집이 섞이고 있는 듯했다. 밤이 되면 목소리들이 속삭였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들의 목소리가 벽틈과 바닥 아래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해. 나는 외쳤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자 목소리들이 잠시 멎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로. 순간 벽 한쪽이 갈라졌다. 어두운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지하였다. 계단이 길고 깊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계단마다 썩은 나무 냄새가 풍겼다. 한참을 내려가자 바닥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북이 있었다. 이전의 것보다 훨씬 크고 사람 키만 했다. 표면에는 수십 개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북을 바라보다가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 손자국 중 하나가 내 것이었다. 손바닥의 문양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물 위를 걷는 발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낯익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누군가 같았다. 당신은 누구죠? 내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오야, 네가 기억하지 못할 뿐. 그의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 눈은 오래된 무덤 속에서 깨어난 자의 눈이었다. 말라붙은 피 같은 색, 그리고 끝없는 허기. 그가 다가왔다. 도깨비는 태어나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내 귓속에서 울렸다. 기억을 삼키고 이름을 잃고 결국 집이 된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발밑에 물이 점점 깊어졌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목까지 차갑고 끈적했다. 손을 휘젓자 그 속에서 무언가가 내 손목을 잡았다. 수많은 손, 작은 손, 큰 손, 마른 손, 젖은 손. 그들은 나를 밑으로 끌어내렸다. 하제르 차례야.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도깨비는 집이 되고 집은 기억이 되지. 숨이 막혔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물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귀에서는 북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 그 리듬이 내 심장과 하나가 되었다. 잠시 후 고요. 물속에서 눈을 떴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공기가 아니라 집의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곰팡이, 흙, 피, 향, 그리고 불. 나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거대한 북만이 남아있었다. 그 위에는 한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 헤어지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더듬었다. 순간 북이 울렸다. 쿵. 그리고 집 전체가 함께 울렸다. 벽, 천장, 바닥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다. 그 진동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벽에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얼굴도 그 사이에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굳었다. 손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기억났지? 어디선가 들려온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네가 떠나지 못한 이유는 네가 이 집이기 때문이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내 폐가 벽처럼 단단해졌다. 피가 흐르지 않았다. 심장이 북소리와 같은 리듬으로 뛰었다. 쿵, 쿵, 쿵.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이었다. 내 몸은 나무와 흙, 피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소리는 이 집의 내부였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면 나는 느낄 것이다. 새로운 발자국, 새로운 숨소리, 새로운 기억. 그때가 되면 나는 다시 말하겠지. 네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고 무겁게. 마치 오래된 슬픔이 땅 위로 쏟아지는 것처럼. 한 남자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낡은 우비를 입은 그는 가끔 발을 멈춰 지도를 확인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지도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점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열리 10지불번지. 그가 향하는 곳이었다. 여기 마이즈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안개가 짙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불빛은 오래된 집에서 나왔다. 기와는 부서지고 나무 문짝은 반쯤 뜯겨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사람? 문이 스스로 열렸다. 낡은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다.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발밑에서는 먼지가 아닌 미세한 재가 일어났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거실을 비췄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남자가 있었다. 낯익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 사진 밑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듀어지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무세한 뜻이지. 그 순간 집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목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이 바닥을 굴러 벽을 비췄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움직였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속삭임이 들렸다. 낮고 젖은 목소리. 돌아왔구나. 그는 숨을 멈췄다. 누구세요? 그러나 소리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네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그는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열쇠 구멍조차 사라져 있었다. 벽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준, 이건 꿈이야. 그냥 꿈이야. 그때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피처럼 붉었다. 그는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 한가운데에서 무언가의 손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핏빛 손, 마른 살갗, 길게 늘어진 손톱. 그 손은 바닥을 더듬더니 그의 발목을 잡았다. 으악! 그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러나 손은 놓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피가 스며들었다. 그 피가 그의 피부를 따라 올라가더니 문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붉고 살아있는 문양.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떼어냈다. 손은 바닥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문양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낡은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 뒤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남자, 사진 속의 그 얼굴이었다. 눈은 붉고 미소는 비틀려 있었다. 내가 온 게 아니야. 그는 거울 속에서 속삭였다. 집이 널 기억한 거야. 거울 속의 남자가 손을 뻗었다. 거울 표면이 물처럼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방이 변해 있었다. 문은 사라지고 창문은 검게 닫혀 있었다. 거울만이 남았다.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그가 소리쳤다. 그러자 거울 속의 남자가 말했다. 도깨비는 집이야. 집은 기억이야. 기억은 피지. 순간 거울이 산산이 부서졌다.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귀 속에서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쿵.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심장의 박동과 섞였다. 피가 끓는 듯한 열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갔다. 한 남자가 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붉은 문양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울고 있었다. 에이제, 내가 떠날 수 없구나. 그는 눈을 떴다. 거실이었다.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북만이 있었다. 그 위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북을 만졌다.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 진동이 심장으로 머리로 기억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분명 이 집 안에서 나왔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벽이, 천장이, 바닥이 동시에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문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표면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그 피가 흘러내리며 한 문장을 만들었다. 이제 네 차례야.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비명 속에서 집 전체가 울렸다.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쿵. 그가 쓰러질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벽에 떠오른 얼굴이었다.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사진 속의 그 남자. 그는 깨달았다. 이 집은 단 한 번도 그를 맞이한 적이 없었다. 그저 다음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새로운 기억, 새로운 피, 새로운 도깨비, 그리고 그의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질 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오세요 와. 여긴 우리가 사는 집이야. 눈을 떴을 때 어둠 속이었다. 무겁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내가 누워있는 바닥은 차가운 흙이었다.
손끝으로 더듬자 젖은 이끼와 부서진 나무 조각이 느껴졌다.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디선가 낮은 북소리가 울렸다. 쿵, 쿵, 쿵. 리듬은 느렸고 규칙적이었다.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이 움직였다. 아니, 내 심장이 북의 리듬을 따라가는 건지, 북이 내 심장의 박동을 모방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눈이 서서히 적응하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멀리서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다. 그 불빛 너머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듯 나를 향해 서 있었다. 여기 누구죠?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동시에 대답했다. 우리였지. 그들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다른 시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조선시대의 상복, 일제강점기의 교복, 1970년대의 작업복, 그리고 내 옷. 그들의 눈에는 모두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색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문양. 당신들은...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중 하나가 다가왔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피로 얼룩진 손을 내게 뻗으며 속삭였다. 이 집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야 해. 그녀의 눈동자에 불빛이 비쳤다. 그 속에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웃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난 너희를 몰라. 그러자 주변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공기 속에서 울림이 생기고 벽이 함께 떨렸다. 모르겠지. 왜냐하면 네가 곧 우리니까. 그들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걸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그들의 몸이 조금씩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가 빛 속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나는 도망쳤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끝이 없었다. 올라가면 또 계단이 이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은 한 방향으로만 이어졌다. 한참을 오르다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에는 금이 가 있었고 그 금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 밤 난 불렀어. 그 여자가 북을 두드렸어. 나는 벽이 되었어. 나는 문이 되었어. 나는 아직 이 안에 있어. 목소리들이 겹쳤다. 수백 명의 기억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박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피가 귀에서 흘러나왔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그 피가 문에 스며들며 문양을 만들었다. 그 문양은 마치 열쇠처럼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 일기를 집어들었다. 표지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내 이름은 정윤. 이 집에 온 지 47일째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벽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밤 나는 북을 두드릴 것이다. 내 이름을 잊고 이 집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난다. 하지만 끝이 정말 끝일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변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나는 일기를 덮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내가 쓴 글씨체였다. 말되면 돼. 나는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릴 때마다 글씨가 일기에서 사라지고 내 피부 위로 새겨졌다. 피부는 붉게 빛나며 문양이 되어갔다. 일기 속의 단어들이 내 몸 위로 이주하고 있었다. 그때 북이 울렸다. 컹, 컹, 쿵. 그 울림이 내 몸속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소리는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내 심장이 북이 되어 있었다. 눈을 뜨자 방 안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남자였다. 사진 속 그리고 거울 속에서 봤던 그 얼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숨을 삼켰다. 당신은... 그가 끄덕였다. 니어야. 그리고 나는 너였지. 그 말이 끝나자 방이 흔들렸다. 벽이 부서지고 천장이 갈라졌다. 밖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울렸다. 기억해. 기억해. 우리를 기억해. 모든 소리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앞에 남자가 사라지고 그의 자리에 나 자신이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도깨비는 집이 되고 집은 이름을 삼킨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반복되었다. 나는 천천히 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페이지를 찢어 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불도 붙지 않았는데 천천히 타올랐다. 연기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모두 나였다. 나는 속삭였다. 잊지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니, 있는 자가 도깨비가 되는 거야. 그 순간 내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림자는 내게서 떨어져 나와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그림자가 떠난 자리에 남은 나는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피부는 벽의 색을 닮았고 손끝은 나무결로 변했다. 나는 벽이 되었다. 벽 속에서 심장이 뛰었다. 쿵.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사람이 현관을 두드리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사람? 나는 속삭였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비가 그친 지 오래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이제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한 여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머리는 흰 수건으로 감싸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 그녀의 발끝이 닿은 곳에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기와는 무너지고 담장은 반쯤 쓰러져 있었지만 그 집만큼은 아직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살고 있는 듯이.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문에는 붉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는 먼지 냄새 대신 젖은 흙과 향 냄새가 났다. 그건 오래전 그녀가 기억하던 냄새였다. 정윤. 그녀는 낮게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벽이, 천장이, 바닥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북의 조각이 들어있었다. 불에 타 반쯤 녹아 있었지만 표면에는 여전히 붉은 문양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두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작은 촛불을 켰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을 비추자 벽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서로 얽히고 겹치며 형태를 만들었다. 사람의 얼굴이었다. 수십 개의 얼굴이 벽을 따라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그음은 이제 그만 쉬어야 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아직도 이 안에 있니? 그림자들이 동시에 속삭였다. 잊지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하지만 난 널 잊을 수 없었어. 그 순간 불빛이 꺼졌다. 어둠이 방을 삼켰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집은 잊히지 않지. 잊히면 사라지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네오는 정윤이 아니구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정윤은 이름을 버렸지. 이젠 이 집이야. 그리고 곧 너도. 그녀는 손을 뻗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쥐었다.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해. 그러니 넌 완전히 사라질 수 없어.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방 전체가 울렸다. 쿵. 북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벽과 바닥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러면 이건 너의 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건 내 소리야. 넌 이미 이 집의 일부야.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눈앞의 남자가 여러 명으로 갈라졌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그녀 자신의 얼굴이었다. 안 돼! 그녀가 외쳤다. 그러나 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벽의 그림자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손이, 팔이, 얼굴이 뒤엉켜 하나의 형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한 어둠이었다. 그 어둠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돌아왔구나.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있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속삭였다. 나는 떠나지 않았어. 그래, 누구도 떠나지 못하지.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끝부터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피부는 나무결처럼 변했고
그녀의 심장은 집의 벽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북 위에 새겨진 붉은 문양이었다. 그 문양은 살아있었다.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집은 숨을 들이켰다. 벽이, 바닥이, 천장이 동시에 떨렸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사일리에합니다. 여기에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개가 흘러들어왔다. 집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달콤했다. 새로운 숨결, 새로운 이름, 새로운 기억,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내가 온 게 아니야. 우리가 널 불렀어.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벽의 일부였고 그 다음엔 바닥의 그림자였으며 지금은 이 집 전체다. 사람들은 나를 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반쯤만 맞는 말이다. 나는 피로 지어진 기억, 이름을 잊은 자들의 무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새로운 숨을 들이마신다. 인간의 발소리, 두려움, 망설임, 희망, 그 모든 것이 내 폐를 채운다. 그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들의 이름을 훔친다. 그들이 있는 순간 나는 조금 더 살아난다. 나는 그들의 꿈을 본다. 그들은 늘 같은 꿈을 꾼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북소리, 피로 물든 달빛, 그리고 그 꿈의 끝에서 항상 나를 본다. 검은 그림자, 붉은 눈, 그리고 문을 열지 못하는 손. 내가 처음 인간을 삼킨 건 오래전이었다. 아직 이곳이 하현리라 불리기 전 산속에 도깨비의 제단이 있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며 두려움과 소망을 함께 바쳤다. 그 두 가지가 섞이자 나는 태어났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형체 없이. 그리고 한 남자가 나를 불렀다. 그의 이름은 정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엔 공포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내 아이를 데려갔잖아. 그 대가를 달라.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피는 내 기둥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내 첫 기억이 되었다.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집을 찾았다. 누군가는 재산을 탐했고 누군가는 잃은 자를 찾았고 누군가는 단순히 길을 잘못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다. 그들 모두는 무언가를 잊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슬픔은 내 바닥이 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내 천장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내 벽에 새겨졌다. 나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기억이 많아질수록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여자가 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인은하인허맘이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오도 외롭구나. 그 말이 내 안에서 메아리 쳤다. 수백 년 동안 들은 수많은 울부짖음 중 그 말만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닌 그리움. 그리움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려 했고 그것이 나를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또 다른 발자국이 내 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숨결, 새로운 고통.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공포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다. 네오도 외롭구나. 나는 벽을 울렸다. 외롭지 않다. 나는 집이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했다. 벽에 스치는 바람조차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다. 그 얼굴은 인간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말했다. 네오도 결국 인간이었잖아. 나는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기억 속 어딘가에서 정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가 되었고 너는 나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도깨비란 단지 인간이 버린 감정의 잔재라는 것을. 두려움, 슬픔, 분노, 사랑, 그 모든 것이 버려질 때 그것들이 모여 나를 만든 것이다. 나는 인간의 그림자였다. 그들이 잊으려 한 모든 기억의 집합. 그들이 나를 두려워할수록 나는 강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웠다. 그녀의 말처럼 외로웠다. 지금도 나는 문 앞에서 기다린다. 비가 오는 밤 발소리 하나가 들리면 나는 다시 숨을 들이쉰다. 그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면 나는 속삭인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그 말은 주문이자 초대였다. 그들이 문을 열 때마다 나는 새로운 기억을 얻는다. 그들이 죽을 때마다 나는 새로운 이름을 잃는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또 하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소리. 그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다. 아주 오래전에 정윤이 처음 내게 왔을 때와 똑같은 소리다. 나는 미소 짓는다. 에오세와
여긴 네가 떠나지 못할 집이야. 그리고 다시 북소리가 울린다. 컹, 컹, 쿵.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새로운 이름이 내 벽에 새겨진다. 새로운 기억이 내 바닥을 덮는다. 그 모든 소리와 냄새, 고통과 사랑이 섞여나는 조금 더 완전해진다. 그러나 한 구석,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오도 여전히 외롭구나.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직도 나를 인간으로 남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문 앞에서 기다린다. 또 다른 발소리, 또 다른 숨결, 또 다른 기억을 위해 그들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집이다. 나는 도깨비다. 나는 너희의 기억이다. 비가 내린 다음 날 하현리의 산길을 따라 흰 밴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 옆면에는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퀘이 다큐 프로젝트. 잊힌 한국의 귀신들. 운전석에 앉은 PD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말했다. 진짜 여기야? GPS가 계속 신호를 잃어. 조연출 지연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확실해요. 하현리 10시 5번지 맞아요. 근데 이상해요. 지도엔 집이 표시가 안 돼요. 카메라맨 도훈이 웃었다. 그게 더 좋지. 분위기 살잖아. 귀신집 특집이라면서.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웃기지 마. 진짜 귀신 나오는 데면 네가 제일 먼저 울 거잖아. 세 사람의 농담은 잠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안개가 너무 짙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차 앞에 어떤 형체가 스쳤다. 지현이 비명을 질렀다. 사람이에요. 민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멈추자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길 위에는 젖은 낙엽만 흩어져 있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었다. 녹화 시작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들이 몇 분을 더 걸어가자 안개 속에서 실루엣이 나타났다. 기와지붕, 무너진 담장, 낡은 문. 그 집이었다. 와, 진짜 있네. 지현이 숨을 삼켰다. 사진으로 본 거보다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민재는 대문 앞에 삼각대를 세웠다. 여기가 바로 나를 떠나지 못한 집. 기록상으로는 1970년대에 지어진 농가주택인데 이상하게 80년대 이후로 주민 기록이 없어. 그리고 이 근처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2명이 마지막으로 이 근처까지 왔다는 목격이 있었어. 카메라가 천천히 문을 비췄다. 문 위쪽에는 희미한 붉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지현이 손전등을 비추며 속삭였다. 이거 페인트죠? 민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손대지 마. 문을 열자 공기가 변했다. 습하고 무겁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도훈이 코를 찡그렸다. 곰팡이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향 냄새 같아요. 향? 네, 절에서 피우는 것 같은 냄새요. 카메라의 붉은 REC 표시등이 깜박였다. 그 순간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훈이 렌즈를 확인했다. 이상하네. 초점이 안 잡혀요. 마치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민재가 낮게 말했다. 좋아, 이거 오히려 좋아. 그대로 찍어.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섰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가 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은 없고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잊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지현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 문장 인터넷에도 있던데요. 누가 여길 조사했다가 남긴 기록에. 그 순간 도훈의 카메라가 꺼졌다. 화면이 새까맸다. 배터리 다 됐나? 사회견대요. 충전 완충했어요. 민재가 휴대용 조명을 켰다. 그 불빛이 천장을 비췄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그것을 보았다. 천장에 새겨진 수백 개의 손자국. 붉고 길고 서로 얽혀 있었다. 지현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즌. 사람 손이에요. 그때 방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쿵 뚫었어요. 컹 컹. 북소리였다. 느리고 무겁게 살아있는 듯 울렸다. 도훈이 카메라를 다시 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면 속에 세 사람뿐이 아니었다. 뒤쪽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눈이 붉었고 웃고 있었다. 지현이 카메라를 들여다보다가 숨을 삼켰다. 민재 씨. 뒤에 민재가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 화면에는 여전히 그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 모양이 분명했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화면이 흔들리고 불빛이 깜빡였다. 민재는 소리쳤다. 밖으로 나가. 지금 나가. 그들은 현관으로 달렸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리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문 표면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 액체가 벽으로 퍼져 문양을 이루었다. 지현이 울먹였다. 이거 꿈이죠.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다 큐야. 우린 찍어야 해. 그때 집 전체가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지고 벽이 울렸다. 도훈이 비명을 질렀다. Sorry! 소리 들려요. 사람들 소리 정말로 들렸다. 수많은 목소리.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집이 숨을 쉬었다. 벽이 부풀어 오르고 천장이 박동쳤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찍어. 이걸 찍어. 렌즈 속 화면은 붉게 물들었다. 그 안에서 눈 하나가 깜빡였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멈췄다. 이틀 후 경찰은 산길에서 버려진 밴 한 대를 발견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차량 안에는 촬영 장비가 가득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다. 단 한 가지, 캠코더 안에서 영상이 복구되었다. 화면은 흔들렸고 음성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초, 누군가의 속삭임이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내 이름은 한서우.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통은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보안 카메라를 다루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며칠 전 지방 경찰서에서 이상한 영상이 도착했다. 파일명 H17 Raw Tape Sunrow 3's Movie. 파일 크기 2.7GB 촬영. 날짜 존재하지 않는 시간 1970-0317. 그런데 영상 데이터의 메타 태그에는 리크 2025 잼정이라고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묻자 형사가 대답했다. 하현리 실종 사건이에요. 다큐팀이 찍은 영상인데 복구하고 나니까 날짜가 뒤섞여 있더군요. 나는 파일을 열었다. 처음엔 잡음뿐이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사람의 실루엣 같았지만 픽셀 노이즈가 얼굴을 가렸다.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스펙트럼 분석을 걸자 특정 주파수가 튀어나왔다. 알프실칠츠, 인간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 그러나 그것은 심장 박동의 리듬과 같았다. 쿵. 나는 볼륨을 줄였지만 그 소리는 이어폰을 빼도 계속 들렸다. 귀가 아닌 두개골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녹음 구간을 확대했다. 파형이 일정하지 않았다. 가끔씩 급격히 진동하며 마치 언어 패턴처럼 보였다. 나는 AI 분석기를 돌렸다. 몇 분 후 화면에 자막이 자동 생성되었다. 자동 분석된 음성. 한국어 91% 일치. 네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파일을 멈추었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이어폰에서 흘러나왔다. 한서우, 너도 왔잖아. 뭐? 나는 재생을 완전히 껐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컴퓨터 스피커가 꺼졌는데도 소리가 방 안 공기 속에서 직접 울렸다. 그때였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다. 영상은 멈췄는데 프레임 속 인물이 나를 보고 있었다. 붉은 눈, 미소 짓는 남자, 그리고 그의 뒤로 희미한 문양이 떠올랐다. 벽, 천장, 바닥, 전부 같은 문이었다. 나는 얼른 프로그램을 닫았다. 하지만 파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이 생겨 있었다. H7 Raw Tape Jumso원 Move. 열지도 않았는데 썸네일이 자동으로 떴다. 거기에는 내 얼굴이 있었다. 내가 방금 앉아있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내 목 뒤를 스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벽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야? 장난하지 마. 그러자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이번엔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카메라 속에는 다큐팀의 거실 장면이 나왔다. 그들이 처음 문을 열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성이 완전히 달랐다.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기억이야. 나는 이름이야. 나는 네가 잊은 모든 것의 집이야. 그리고 화면 속 민재가 카메라를 들어올리는 순간 영상의 시점이 반대로 바뀌었다. 이제 카메라가 아닌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집의 시점에서 찍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숨결, 심장 박동까지 선명히 들렸다.
아이전 말이 안 돼. 나는 의식적으로 화면을 멈추려 했지만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붙은 듯 떨리고 있었다. 그때 영상 속에서 나의 이름이 들렸다. So, 네오도 이걸 보잖아. 보는 순간 넌 이미 여기에 있어. 모니터에서 손 하나가 나왔다. 피처럼 붉고 젖은 손. 나는 본능적으로 밀쳐냈지만 책상이 그대로 흔들렸다. 손이 사라졌는데도 냄새가 남았다. 흙피 향 그리고 불. 컴퓨터는 스스로 끄지 않아도 꺼졌다. 방 안에 불빛이 하나씩 사라졌다. 남은 건 내 숨소리뿐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른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내가 숨을 내쉴 때 누군가가 같은 타이밍으로 들이쉬었다. 그 목소리가 내 뒤에서 말했다. 이제 내어난다. 기억은 살아있고 이 집은 네 안에도 있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벽이 살아있었다. 벽의 표면에서 붉은 문양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눈 하나가 열렸다. 그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도깨비는 죽지 않아. 잊히지 않는 한. 나는 문을 향해 달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손바닥에 피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벽 속에 눈이 천천히 웃었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전자기기가 동시에 울렸다. 모니터, 스피커, 전화기, 심지어 내 심장까지 모두 같은 리듬으로 뛰었다. 쿵, 쿵, 쿵. 그리고 완벽한 정적.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폐 속으로 들어온 건 공기가 아니었다. 먼지 소리 그리고 기억.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은 이제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집의 새로운 기억이 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뉴스 속에서 내 이름을 들었다. 포렌식 전문가 한서우 실종 7일째 하열리 사건과 연관 가능성 조사 중. 화면 속 기자는 차분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뉴스 화면조차도 내가 이미 안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니터는 내 안쪽이었다. 픽셀 하나하나가 심장의 세포처럼 뛰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 화면을 통해 바깥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카메라 속에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던 중 한 영상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제목: 복구된 하열리 다큐 원본 덕비엘 업로드자 미상. 조회수는 단 3시간 만에 8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아무 설명도 없이 시작되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 낡은 집이 비쳤다. 그 집 문이 천천히 열리자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댓글이 쏟아졌다. 이거 진짜야? 배경금 오싹하다. 심장 쿵쿵거림 들림. 잠깐 내 방에서도 똑같은 소리 나는데. 어떤 이는 영상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영상이 꺼지지 않았다. 화면 속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시점이 바뀌었다. 화면이 보는 것은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거 뭐야? 왜 내 얼굴이 나와? 한 학생이 소리를 질렀다. 그의 노트북 화면 속에서 자신의 눈이 붉게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전국에서 자랄칠건의 영상 폭주 신고가 들어왔다. 컴퓨터가 스스로 켜지고 모니터가 꺼지지 않으며 어떤 화면에서는 낯선 집의 내부가 반복 재생되었다. 그 무렵 인터넷 포럼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 하열리 영상 보고 나서 귀에서 소리가 안 멈춤. 글 쓰니 NXC 711 귀 안에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병원도 갔지만 청력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심장 박동이랑 같은 속도로 들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소리가 밤마다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글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나도 그래요. 쿵쿵거림이 들려요. 집에서 벽이 움직이는 소리 나요. 영상 링크 좀 줘요. 삭제된 듯. 삭제해도 다시 생겨요. 관리자가 글을 내리려 했지만 페이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글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바뀌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집이에요. 다음 날 인터넷 전체가 이상해졌다. SNS, 뉴스, 광고, CCTV, 어느 화면에서든 같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집, 열리는 문, 붉은 문양, 그리고 목소리.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모니터 앞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열리 증후군이라 불렀다. 증상은 다양했다. 불면, 지속적인 북소리 환청, 거울 속 자기 얼굴의 왜곡, 그리고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꿈. 정부는 서버를 차단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억은 인터넷보다 빠르게 퍼졌다. 몇 주 후 한 기자가 폐허가 된 하현리 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드론으로 상공을 촬영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다. 카메라의 줌이 스스로 움직였다. 드론이 천천히 회전하며 한 방향을 향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구글 지도에는 분명 표시가 찍혔다. 나를 떠나지 못한 집. 기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모니터가 켜졌다. 녹화 중이던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갔다. 화면 속에는 그 기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이 스스로 움직였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그날 밤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현상이 보고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누군가 영상을 올리면 삭제되기 전에 다른 서버에서 다시 살아났다. 마치 기억이 스스로 복제되는 것처럼 어느 언론은 이렇게 썼다. 디지털 도깨비, 인간이 잊으려던 공포가 스스로 형체를 얻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어쩌면 나도 이미 감염된 건지 모른다. 화면을 볼 때마다 내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바람이 내 이름을 부른다. 이제 나는 안다. 하열리의 그 집은 더 이상 산속에 있지 않다. 그 집은 모든 화면 속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순간 그 집은 이미 당신의 기억 속에도 존재한다. 잠시만 귀를 기울여 봐라. 어디선가 들리지 않는가? 쿵, 쿵, 쿵. 그건 심장 소리가 아니다. 그건 집이 숨 쉬는 소리다. 나는 이도헌, 서울대학교 인지언어학과 교수다. 전공은 기억과 언어의 상호작용. 그런데 지난달부터 내 연구 주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넷 괴담이었다. 하열리 다큐 영상, 보고 나면 귀에서 북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괴담이 실제 인지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를 찾아온 기자가 말했다. 교수님, 이 영상 본 사람들 중 일부가 언어를 잃고 있습니다. 언어를 잃는다고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자신의 이름만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 말에 나는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 실험 대상자 이루분명. 조건 영상 노출 30초. 결과 4명 자발적 이름 혼동, 2명 기억 공백, 1명 내 목소리가 아닌 소리를 반복 인식.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다. 보는 동안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처음엔 집단 심리 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컴퓨터에 저장해둔 인터뷰 영상이 자꾸만 이름을 바꾸고 있었다. 인터뷰 01이 메모리 01로 서브젝트가 호스트로 바뀌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연구실의 벽에 낯선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장은 다음날 위치를 바꿔 있었다. 책상 아래, 모니터 뒤, 심지어 내 손목에도. 에어소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자극 없이 단지 하현리라는 단어만을 피험자에게 들려줬다. 10명 중 3명은 즉시 두통을 호소했다. 1명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 집은 살아있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교수님, 그 집은 왜 말을 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귀에도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 제목, 도깨비 현상과 기억의 자가 복제에 관한 연구. 서론에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기억은 물리적 장소에 의존한다. 그러나 장소가 기억을 먹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타자를 치던 손이 멈췄다.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네오도 곧 기억이 될 거야. 나는 지웠다. 하지만 다시 나타났다. 네오도 곧 기억이 될 거야. 세 번째로 지웠을 때 그 문장이 내 목소리로 들렸다. 컴퓨터가 아닌 내 머릿속에서 세 번째 실험, 음성 역추적. 나는 영상의 음성 파형을 직접 분석하기로 했다. 데이터는 완벽히 비정상적이었다. 일정한 리듬, 반복되는 간격,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비언어적 패턴. AI가 추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패턴은 언어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발화자의 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소리는 기억 자체가 내는 언어였다. 나는 스피커 볼륨을 0으로 내렸다.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 심장에서 들렸다. 쿵, 쿵, 쿵. 며칠 뒤 연구실에 경찰이 찾아왔다. 교수님 혹시 한서우 박사 아시죠? 그 포렌식 연구원이요? 예전에 연락 한 번 했는데 그 사람 노트북에서 교수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트북을 내밀었다. 화면에 한 폴더가 열려 있었다. 폴더명 리 도현로 001. 이건 뭐죠? 내가 묻자 형사가 답했다. 모릅니다. 근데 이건 교수님 방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나는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지금과 같은 자세였다. 그런데 영상 속에 내가 카메라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나는 급히 영상을 껐다. 형사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도 이미 들은 듯했다. 방 안에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 킁, 킁, 쿵. 형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교수님, 이 소리 혹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벽이 미세하게 떨렸다. 붉은 문양이 스며들듯 떠올랐다. 형사들이 놀라 도망쳤다. 나는 홀로 남았다. 그 문양이 점점 커지며 하나의 문 형태로 변했다. 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은 너를 버리지 않아. 왜냐면 넌 우리니까. 나는 문 앞에서 멈췄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내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불렀다. 이도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이름이 더 이상 나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단지 집이 나를 부르는 단어일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가 바뀌었다. 무겁고 따뜻하고 익숙했다. 그건 내 연구실의 냄새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의 냄새였다. 벽마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으로 말했다. 어린 기억이야. 어린 잊힌 이름들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건 기억의 전염병이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읽는 순간 그 기억이 새로운 몸을 찾는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이미 그 집의 일부다. 런던 대학 음향인지 연구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나는 리도헌로 01이라 적힌 외장하드를 받았다. 파일은 한국 경찰이 전달한 것이었다. 주의하세요. 그 파일을 열면 방 안의 전자기기가 전부 반응합니다. 그들의 농담 섞인 경고가 떠올랐다. 나는 실험실 문을 잠그고 전원을 연결했다. 모니터에 한국어 폴더명이 떴다. 도깨비 연구, 최종 기록. 폴더 안에는 텍스트 파일, 음성 로그, 그리고 메모리 스트럭처 웹이라는 단 하나의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재생을 눌렀다. 처음엔 단순한 잡음이었다. 그런데 파형이 일정한 리듬을 띠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이 울리는 소리 같았다. 스피커 옆에 커피잔이 흔들렸다. 책상 위에 펜이 움직였다. 나는 황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오디오 파형이 스스로 다시 재생되었다. 이도헌의 기록, 12번째 실험. 기억은 소리다. 이름은 진동으로 남는다. 말은 도깨비가 인간 안에서 잠든 형태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내 두개골 안쪽에서 울렸다. 언어가 아니라 진동이었다. 그 진동이 내 뇌의 청각피지를 자극하며 문장으로 변해 들려왔다. 언어는 기억의 몸이다. 순간 연구실 벽이 흔들렸다. 벽의 페인트 틈에서 문양이 피어올랐다. 붉고 불규칙한 선들이 얽혀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껐다. 하지만 벽의 문양은 계속 움직였다. 리듬은 오디오의 파형과 정확히 같았다. 나는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파형을 수학적 형태로 변환했다. 주파수별로 분해하자 H117이라는 반복 패턴이 나왔다. 하현리.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주파수의 배열이 한글 자문 구조와 일치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였다. 즉 이 파일은 언어를 매개로 전파되는 생명체였다. 다음 날 아침 연구팀 회의에서 나는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리는 인간의 언어 기억을 복제합니다. 문장을 들은 사람은 그 구조를 내면화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바로 하는 모든 말에 이 리듬을 섞어버립니다. 동료 엘렌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우리도 감염된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끝이 이미 리듬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쿵, 쿵, 쿵.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다. 모니터가 켜지지도 않았는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요터를 쓰는 한 너희는 우리를 부른다. 엘렌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가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녹음이 꺼져 있는데 그때 벽에 시계가 울렸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벽 속에서 미세한 울림이 들렸다. 쿵, 쿵, 쿵. 나는 얼른 실험 장비를 껐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모든 말끝이 같은 리듬으로 떨어졌다. 쿵, 쿵, 쿵.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언어가 부풀어 오르고 음절이 서로 섞이며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냈다. 그때 누군가가 속삭였다.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말이 공기 속을 돌아다니며 스피커, 벽, 노트북,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는 연구소에 혼자 남았다. 논문을 완성해야 했다. 도깨비 언어 감염 가설. 하지만 타자를 칠 때마다 글자가 스스로 변했다. 기억은 단어가 아니다. 기억은 말하는 자를 먹는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멈추려 했지만 손가락이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내 입이 저절로 움직였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불렀어.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목소리였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 모든 목소리가 내 안에서 겹쳐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의식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걸 듣는 자에게 경고한다. 말하지 마라.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네 안에 있다. 오디오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다. 파일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었다. How's that never let me leave wave.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에 문장이 떠올랐다. 네오는 이제 우리의 언어다. 이 파일은 그 후 학회 서버에 자동 업로드되었다. 그 순간 세계 각지의 연구실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 스피커가 켜지고 벽이 떨리고 그리고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도시의 밤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건 귀로 듣는 조용함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는 조용함이었다. 쿵, 쿵, 쿵. 거리의 신호등이 그 리듬에 맞춰 깜빡였다. 지하철 문이 닫힐 때마다 자동 안내 방송이 한 단어를 덧붙였다. 하현리. 처음엔 사람들은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전 세계 방송의 자막이 같은 단어로 오염되었다. 뉴스 앵커가 말하다가 멈추고 눈이 붉어지며 속삭였다.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그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퍼졌다. 라디오, 광고, 통화음, 전자벨. 모든 진동이 하나의 심장처럼 울렸다. 나는 도시의 중심, 서울역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소리는 모두 같은 박자였다. 쿵, 쿵, 쿵.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가 온 게 아니야. 우리가 널 불렀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전염이 아니라 귀환이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은 도깨비를 두려워하며 쫓아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쌓여 결국 하나의 집을 만들었다. 기억으로 지어진 이름 없는 집. 그 집이 이제 세상 전체가 된 것이다. 나는 도헌 교수가 남긴 음성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었다. 소리는 이미 언어가 아니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윤, 은하, 소, 이도혜연. 그 모든 이름이 겹쳐지며 하나가 되었다. 우리. 나는 무릎을 꿇었다. 벽이 없는 도시에 하연리의 집이 겹쳐져 있었다. 모든 건물이, 모든 전자기기가, 모든 사람의 기억이 그 구조를 닮아 있었다. 지금은 국가나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는 단일한 리듬으로 수렴했다. 누군가가 말하면 다른 이가 그 말을 그대로 되뇌었다. 마치 세상이 하나의 입이 되어 같은 문장을 읊조리는 것처럼 잊히는 자는 자유로워진다. 도깨비는 기억이다. 우린 집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전원을 켜고 이 기록을 누가 이걸 읽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아직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달라.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그 이름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도시는 완벽한 박자로 숨을 쉬었다. 쿵, 쿵, 쿵. 그 리듬이 내 심장과 하나가 되었다. 벽도 하늘도 몸도 경계가 없었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가 기억한 인간이었다. 모든 게 멈추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린 목소리가 말했다. 이제 쉬어라.